밖으로 나가니 커다란 돼지머리가 놓여 있었다. 눈알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뭐하냐? 빨리 솥에 넣어. 예, 예. 돼지머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신우이가 반대편을 들어 함께 솥에 넣었다. 예전엔 악소리 한 번 못 냈던 어리고 어렸던 나의 시댁 명절날.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옛날 제사상 상차림을 호되게 겪으셨던 한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시댁에서 말 한마디 못했던 새아가였던 시어머니가 되자. 이번에는 며느리들 눈치 보느라 정신 없으시다던데 무슨 이야기일지 시작해볼까요? 프롤로그.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이 손끝의 무게가, 이 부엌의 열기가 과연 누구에게까지 전해질까? 50년을 살아오며 명절은 늘 나의 청춘을 갉아먹는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들이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변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다. 오늘은 또 하나의 명절이 다가온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다. 일부. 현재의 명절 풍경. 새벽 5시 부엌에서. 눈을 뜨니 벌써 5시다. 명절 전날엔 잠이 안 와. 마음이 먼저 일어나니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사온 소고기, 북어품무, 당근, 표고버섯. 머릿속으로 제사상 그림을 그려본다. 동태전은 몇 개나 부쳐야 하나. 7명 먹을 양이면. 도마 위에 동태를 올려놓고 칼로 포를 뜬다. 손놀림이 익숙하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칼날이 미끄러지며 하얀 살이 펼쳐진다.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하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칼자국 흉터가 남아있다. 첫 시집살이 때 처음 동태 손질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었지. 시어머니는 아이고 손 안 베고 동태 뜨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웃으셨지만 난 그날 피 흘리며 울면서 동태 20마리를 손질했었다. 오전 8시 첫째 며느리 도착. 큰아들네가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첫째 며느리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늘 그렇듯 발랄한 목소리다.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다.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저희도 서둘렀는데 어머님 벌써 일어나 계셨네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그럼 부엌 들어와서 당근이나 채 썰어줄래? 네, 금방 할게요.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온다. 큰 손주는 이제 8살인데 큰 며느리가 어찌나 똑부러지게 키워내는지 한자 영재에다가 수학 경시대회 상도 타와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 우리 든든한 큰 손주도 내볼에 뽀뽀를 쪽 하고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큰 며느리가 내 어깨를 슬쩍 주무르며 말한다. 어머니 또 새벽부터 일하셨죠? 힘드시죠? 그 따뜻한 손길에 순간 울컥한다. 이 며느리는 참 착하다. 큰아들이 복이 많아. 아니야, 괜찮아. 이제 익숙해서. 그래도요. 이제 저한테 많이 시키세요. 제가 배워야죠. 수진이는 당근을 썰며 말한다. 칼질이 서툴지만 정성스럽다. 오전 10시 둘째 며느리 도착. 어머니, 저 왔어요? 둘째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온다.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손엔 4살짜리 아들 상호를 꼭 안고 있다. 아이는 칭얼거리고 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야? 지은이는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아이를 앉히고 TV를 켠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인사도 건성이다. 어머니, 저 상호 좀 볼게요. 애 때문에 부엌에 못 들어가서 어쩌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아들이 괴롭다. 둘째 아들은 워낙 마누라 바락이니까. 그래, 알았어.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명품 가방 사진들이 가득하다. 오전 11시 셋째 딸 등장. 맛있는 냄새 나네? 셋째 딸 미숙이가 쿵쿵거리며 방에서 나온다. 회색 추리닝에 머리는 산발이다. 공무원 시험 삼수 중이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꼴이 이 모양이다. 아이고 너 머리 좀 빗고 다녀라. 까마귀가 친구하자 하겠어. 에이 엄마. 누가 나를 본다고. 시장은 시험 끝나고 할게요. 미숙이는 거실 TV 앞에 주저앉아 리모컨을 뺏어든다. 야 상호야. 고모 이거 봐야 돼. 싫어. 나 뽀로로 볼 거야.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소리가 거실에 가득하다.
나는 부엌에서 한숨을 쉰다. 미수가 너 TV 볼 시간 있으면 산적이나 좀 꿰어라. 알았어, 엄마. 미숙이는 부엌으로 들어와 산적 꼬챙이를 들고 고기를 대충 꽂기 시작한다. 손놀림이 엉망이다. 야, 너 그렇게 대충 하면 구울 때 다 떨어진다. 아, 알았어요. 어차피 입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오전 11시 30분 전 부치기 시작. 드디어 전을 부칠 시간이다. 프라이팬 2개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기름을 두른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기 시작한다. 냄새가 코를 찌른다. 첫째는 동태전. 밀가루 옷을 입힌 동태를 프라이팬에 올린다. 지글지글 기름이 튄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 방울이 튄다. 아프지만 익숙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옆에서 집게를 들고 기다린다. 아니야, 괜찮아. 넌 구운 거 그릇에나 담아주련. 네, 둘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친다. 부엌은 금세 기름 냄새로 가득 찬다. 정오 12시. 창문 소동. 한창 전을 부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온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어머니, 기름 냄새가 너무 지네요. 상호가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대요. 그래? 그럼 잠깐만. 말도 끝나기 전에 지은이가 창문을 벌컥 열어버린다. 찬바람이 확 들어온다. 프라이팬 위에 기름이 순식간에 식는다. 전이 눅눅해진다. 아, 이거. 수진이가 부랴부랴 불을 세게 틀어 기름을 다시 달군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시 부칠게요. 지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거실로 나가버린다. 나는 속으로 우라가 치민다. 내가 젊을 땐 코가 마비될 정도로 전을 부쳤는데 요즘 세대는 기름 냄새도 못 견디는구나. 쟤는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참는다. 명절인데 싸우고 싶지 않다. 2부. 과거 회상. 1975년 초겨울 시집 가던 날. 23세 나는 희멀겋게 분을 바르고 첫 시골 인사 온다고 새로 산 분홍 꽃치마를 입고 시댁 대문 앞에 섰다. 손에 든 보따리가 떨렸다. 남편은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야. 하지만 대문을 막 넘으려는 순간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감히 며느리가 인사도 하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냐. 나는 발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툇마루에 서 있었다. 키가 작고 옹골찬 몸집에 눈빛이 매서웠다. 뭐하냐 시어른 뵈면 이마가 땅에 닿게 인사부터 해야지. 아, 네 어머니 인사 올려요. 나는 남편과 함께 툇마루 아래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전날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했다. 색동치마에 물을 잔뜩 머금은 질척한 진흙이 묻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큰절 올려라. 예, 어머님 절 받으세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차가운 진흙이 이마에 닿았다. 남편이 옆에서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부엌부터 들어가 봐라. 예, 어머니. 1976년 봄 첫 제삿날 새벽.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시할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다. 전날 밤 시골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새벽 4시에 깨웠다. 일어나거라. 오늘 제사인데 아직도 자니?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같이 일하는 시댁 여자 어른들이 서너 명 더 계셨다. 밖은 아직 깜깜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미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가스불을 켜고 있었다. 소고기 육수부터 내야 한다. 솥에 물 붓고 소고기 넣어라. 예. 커다란 무쇠솥에 물을 가득 붓고 소고기 3근을 넣었다. 가스불을 최대로 틀었다. 파란 불꽃이 세게 솟아오르고 매캐한 냄새가 조그만 시골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내가 육수 끓이는 동안 나는 채소 다듬을 테니 불 조심하고 넘치지 않게 잘 봐라. 예, 어머니. 나는 솥 앞에 서서 끓는 물을 지켜봤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소고기에서 기름이 동동 떠올랐다. 1시간이 지나자 육수에서 고기 냄새가 진하게 났다. 육수 건져내라. 고기는 따로 넣고 국물은 체에 거르고. 예. 뜨거운 육수를 국자로 떠서 체에 부었다. 김이 얼굴을 때렸다. 땀이 줄줄 흘렀다. 손이 데였지만 계속 떠냈다. 오전 6시 문어 삶기. 이제 문어 삶아야지. 문어는 큰 놈으로 10마리 준비했다. 문어 삶아본 적 있지? 예, 어머님. 나도 문어는 처음 삶아본다.
마지로 컸지만 제사상 문어는 엄두도 못 내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문어를 구경해 본 적도 없었다. 처음 본 문어는 엄청나게 크고 미끌거리고 징그러웠다. 문어를 물에 씻어 솥에 넣었다. 사실 음식이지만 나는 내내 구역질이 났다. 뚜껑 열고 거품 걷어내라. 예.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왁 하고 얼굴을 덮쳤다. 눈앞이 하얘졌다. 팔뚝에 김이 닿아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아야.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니. 정신 차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국자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이 떨렸다. 숨을 낸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절대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 뭐 하나 실수라도 하면 시골 어르신들의 불호령이 떨어져 구슬땀이 떨어져도 악소리 한 번 못 내고 묵묵히 솥을 저었다. 오전 8시 전 부치기 지옥. 이제 전 부칠 시간이다. 동태전, 북어전, 호박전, 부추전, 버섯전, 고기전. 모두 합쳐 20가지야. 얼른 시작해. 20가지요? 사돈의 8촌까지 오는데 당연하지. 빨리 시작해. 프라이팬 3개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기름을 붓고 불을 켰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어른들이 동태 껍질을 벗겨내 나에게 주면 나는 얇게 저면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칼질을 했다. 아야. 미끄러운 생선살에 손이 헛나가 손가락을 여러 번 베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태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풀어 입혔다. 프라이팬에 올렸다. 지글지글. 손등에 팔뚝에 얼굴에 사방으로 기름이 튀었다. 아야. 괜찮아.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야. 계속 붙여.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재촉했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뒤집었다. 1개, 2개, 3개. 20개를 넘어가자 손목이 저려왔다. 집게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태전 끝났으면 이제 북어전이다. 북어포 불려놨으니 물기 꼭 짜서 밀가루 묻혀. 예. 북어포는 질겼다. 물에 불려도 질기고 밀가루를 묻히려고 하면 찢어졌다. 조심스럽게 계란물을 묻혀 프라이팬에 올렸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계속 뒤집고 올리고 건져내야 했다. 오전 10시 산적 깨기. 전 다 붙였니? 이제 산적 꿰어라. 소고기 삶은 거 식었으니 납작하게 썰어서 꼬챙이에 꿰어. 예, 어머니. 도마 위에 삶은 소고기를 올렸다. 아직 뜨거웠지만 꾹 참으며 칼로 납작하게 썰었다. 한치 두께로. 파도 썰고 당근도 썰고 표고버섯도 썰었다. 꼬챙이를 들고 하나씩 깨기 시작했다. 소고기, 파, 당근, 버섯, 소고기, 파, 당근, 버섯. 야, 그렇게 대충 꿰면 구울 때 다 떨어진다. 꼬챙이 끝까지 제대로 찔러. 예, 죄송합니다. 손가락에 꼬챙이가 찔렸다. 피가 났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입을 꾹 다물고 계속 꿰었다. 하나, 둘, 셋. 50개를 꿰자 손가락이 쑤셨다. 하지만 아직 반도 안 끝났다. 정오 나물 무치기.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모두 5가지 나물을 골고루 무쳤다. 소금간 하다가 조금이라도 시어른들 입맛에 안 맞는 날엔 짠에 싱겁네 품평이 이어졌다. 지금이라면 그냥 내하고 넘겼겠지만 첫 시집온 여리디 여린 내 맘엔 그 말들도 칼날같이 꽂혔다. 오후 1시 돼지머리 삶기. 이제 돼지머리 손질해야 한다. 밖에 큰 솥에 물 끓여라. 밖으로 나가니 커다란 돼지머리가 놓여 있었다. 눈알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징그러웠다. 토할 것 같았다. 뭐하냐? 빨리 솥에 넣어. 예. 돼지머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시누이가 반대편을 들어 함께 솥에 넣었다. 물을 붓고 파와 마늘, 생강을 넣었다. 가스불을 최대로 켜고 끓이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돼지머리를 삶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비린내와 누린내가 섞여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오후 3시 상차림. 드디어 제사상을 차렸다. 5시간을 꼬박 일해서 준비한 상이었다. 전, 산적, 나물, 떡, 과일탕. 모든 게 완벽했다. 큰 어른들이 들어오셨다. 20명도 넘게 오신 것 같았다. 시할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길었다. 각과 도포를 쓰고 오신 분도 계셨다. 식사를 차려내자 에엠하는 소리와 함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전이 짜구나.
그 한마디에 부엌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 산적은 너무 두껍다. 고기가 질기잖아.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어서 다시 만들어와. 예, 예. 부엌으로 달려가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5시간을 일했는데 짜다고 두껍다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다시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풀고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쳤다. 이번엔 소금을 덜 넣었다. 산적도 다시 꿰었다. 고기를 더 얇게 썰어서. 오후 4시 따뜻한 감자 1개. 시어른들이 식사를 하시자 나는 부엌에 쪼그려 앉아 그나마 쉴 수 있었다. 다리가 풀렸다. 손은 기름에 데어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때였다. 옆집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새아가, 할머니는 품에서 따뜻한 감자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많이 힘들었지? 젊은 날 다 그런 거야. 금방 지난데이. 나도 그랬어. 이거 따뜻한 햇감자인데 먹고 힘내려문. 그 따뜻한 감자 1개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꾹 참았다. 울면 안 됐다. 며느리가 울면 집안 망신이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생했어, 아가. 조상님께 잘했으니 우리 아가 두고두고 복 받을기라. 할머니는 내 어깨를 도닥이고 나가셨다. 나는 그 감자를 꼭 쥐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의 감자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달콤했던 감자. 그것이 내 젊은 날의 위로였다. 오후 6시 제사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큰 어른들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접시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닦아야 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상을 닦고 마루를 쓸고. 남편은 거실에서 형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들여다보고 싶어도 남자가 부엌을 어슬렁거리면 고추 떨어진다는 소리 듣던 옛적이라 아마 올 수도 없었을 거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다. 손을 씻고 거울을 봤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기름 때문에 번들거렸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인 손등이 후끈거리고 따가웠다. 이게 며느리 사는 거구나. 나 시집갈 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우셨던 걸까? 이게 명절이구나. 그날 밤 술에 골아 떨어진 남편 옆에서 숨막히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 큰 며느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린다. 그래. 이제 돼지머리 삶던 시대가 아니지. 전을 모두 부치고 다음날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장을 보러 갔다. 그런데 물가가 심상치 않다. 사과 1개에 5,000원, 배 하나에 10,000원, 소고기는 한우가 100g에 20,000원. 우리 세그는 사야 하는데 그럼 소고기 값만 40만 원 가까이다. 이래저래 장보는 값을 계산해 보니 70만 원이다. 나는 이 원재료가 70만 원을 들여서 이 70만 원어치 중노동을 집으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과연 맞을까?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듯 생각이 났다.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부친 전은 우리끼리 나눠 먹고 호텔 뷔페 가자. 내가 쏘마. 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니 어머님 갑자기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래. 재료값이 더 들겠다. 우리 수고비까지 합치면 똔똔이야. 하루쯤 땡땡이 쳐도 조상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막내가 입이 귀에 걸렸다. 아싸. 호텔. 그래. 오늘은 그렇게 하자. 24 꽃다운 나를 돼지머리 삶게 한 조상님에 대한 일종의 복수로. 호텔에서의 명절. 명절 아침 나는 호텔 로비에 서서 큰아들 민수를 기다렸다. 기름 냄새 없는 명절의 아침은 처음이었다. 대신 호텔 입구의 꽃향기와 향수 냄새가 나를 반겼다. 이런 호사스런 명절이라니.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며 나는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붐볐다. 캐리어를 끄는 젊은 가족들, 웃음꽃을 피우는 연인들, 비즈니스맨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평생 명절마다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호텔 뷔페라니. 이래도 되나 싶은 고민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며느리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당한 그 고통을, 그 서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민수가 미영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아니야, 나도 방금 내려왔어.
잠시 후 작은 아들 진우와 지은도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통해 우리 가족을 바라봤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고 지은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아들은 각자 넥타이를 고쳐 매며 어색해했다. 21층 레스토랑 문이 열리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햇살이 하얀 테이블볼을 따뜻하게 비췄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분명 좋은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왠지 무거웠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민수가 내 의자를 빼주었다. 나는 천천히 앉으며 테이블을 둘러봤다. 하얀 접시 반짝이는 수저, 정갈하게 접힌 냅킨. 모든 게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나는 손사래를 치며 물잔을 들었다. 미영은 재빨리 물병을 집어 내 잔에 물을 따랐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고마워, 미영아. 나는 미영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아이는 참 착하다.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반면 지은은 뷔페대 쪽만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오빠 여기 진짜 비싸 보이네요? 인스타에 올리면 좋겠다. 역시 여기 왔다고 가족에게 집중할 리가 아니지.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진우가 아내의 팔을 툭 쳤다. 지은아, 지금은 그냥 가족이랑 있자. 지은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 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테이블보의 주름을 매만지며 나는 오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옛날 생각이 나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멀리 보이는 삼봉우리가 고향집 뒷산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하지만 입이 저절로 열렸다. 내가 너희 아빠랑 막 결혼했을 때 말이야, 명절이면 진짜 전쟁이었지. 그때 일이 생생했다. 아침 4시에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지던 그 새벽. 부엌으로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 빨리 와서 이것 좀 손질해라, 저것 좀 썰어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물을 썰고 고기를 다듬던 그 시간들.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울면 또 뭐라고 하실까봐. 어머나.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사상 차리는 거 봐. 북어포 한번 잘못 놓으면 한 소리 들었지. 제사할 때 동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서 문어만 10마리를 삶았다. 이것도 모르냐,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는구나. 매번 그랬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수십 년 묵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미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들한테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내가 당한 그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고.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이야 당연한 거고. 나는 손을 저었다. 나는 그냥 너희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호텔까지 온 거야. 집에서 음식 장만하면 누가 또 고생하겠니? 다 너희 생각이야. 그 순간 지은이 휴대폰을 다시 들어 올렸다.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근데 어머니, 진짜 요즘 애들은 명절에 해외 가던데요? 저희 친구들 보면 다 휴양지가 있고 골프 치러 가 있고 그래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해외? 명절에? 그래? 그런 애들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은의 시큰둥한 대답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민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자, 어머니, 이제 뷔페 가서 음식 좀 가져올까요? 아, 그래. 너희가 알아서 가져와. 나는 뭐든 괜찮아.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미소가 얼마나 쓸쓸해 보였을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가족들이 뷔페대로 흩어지고 나는 자리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그 사이로 작은 삼봉우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부엌 바닥,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던 큰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손끝에서는 아직도 그때의 찬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미영이 접시에 나물과 구이를 담아왔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고마워 미영아. 내가 참 세심하구나. 정말 고마웠다. 이 아이 하나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지은이 휴대폰을 번쩍 들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접시에는 샐러드와 몇 조각의 과일만 담겨 있었다. 오빠 나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어요? 명절인데 좀 먹지 그래. 진우가 말했다. 싫어요? 요즘 인스타 보면 다들 몸매 관리 엄청 하잖아요? 명절에도 다이어트구나.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명절에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는데. 동서, 지금 가족들끼리 모처럼 좋은 곳 왔는데 왜 그래?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제 친구 있잖아요?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화려한 야경 사진이었다. 이 친구가 이번에 부다페스트 갔대요? 여기 봐요. 야경 진짜 미쳤죠? 나는 화면을 흘끗 보고 젓가락을 들었다. 그래 예쁘네. 사실 내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밝은 불빛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지은은 계속 사진을 스크롤했다. 지금 파리에 있어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거래요? 와, 진짜 낭만적이지 않아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은아, 그런 거야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가면 되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잖니. 그게 어디냐? 그렇긴 한데요. 지은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다. 근데 어머니, 솔직히 명절에 한국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요즘 다들 해외 가던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답답하다고?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동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 뭐. 괜찮아. 나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은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그녀의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진짜 조상복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에 있대요. 골프 치러 가고 유럽 여행 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 구질구질하게 한국 땅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명절 황금 연휴예요? 구질구질.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때렸다.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손이 물잔을 쥔 채 떨렸다. 뭐라고?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낮게 가라앉았다. 구질구질? 조상복이 없어? 지금 그게 호텔 뷔페 사주는 시애미 앞에서 나올 소리니? 어머니, 저는 그냥. 지은이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너희 편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적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물잔을 덜덜 떨며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물이 조금 튀었다. 내 입에서 구질구질하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미영이 급히 지은의 팔을 잡았다. 동서, 지금 그런 말은 좀. 하지만 지은은 억울하다는 듯 눈을 흘겼다. 저 그냥 사실 말한 건데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명절마다 이렇게 한국에만 박혀 있으면 뭐가 남아요? 사실? 사실이라고?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사실?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말하는 구질구질한 한국 땅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어. 너희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고.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너처럼 말대꾸할 생각도 못했다. 지은은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저희 세대한테까지 강요하세요? 전 그냥 솔직히 말한 거예요. 강요? 내가 뭘 강요했다고? 나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숨이 가빠졌다. 강요? 내가 뭘 강요했니? 나는 내가 네 형님이랑 전 붙일 때 너 손주 붙들고 민기적거릴 때 부엌 오란 말 한마디 안 했다. 미영이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여기 온 거야. 그런데도 부족하단 말이니?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니야, 내 뜻이 뭔지 이제 알겠어. 나는 냅킨으로 눈가를 훔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눈에는 내가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미영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배려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저는 어머니 마음 정말 잘 알아요. 미영아. 나는 미영의 손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다. 이 아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돌렸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게 뭐가 대단한 건지. 솔직히 요즘 애들은 다 해외에서 즐기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잖아요?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를 위한 배려와 내 마음에 대한 답이 그거구나. 알겠다. 난 5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걸 다 내려놓고 여기에 왔어. 그런데 내 입에서 특별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어머니, 저는 그냥 요즘 세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여기 봐요. 제 친구들 다 해외에서 놀고 있어요. 발리, 몰디브, 스위스. 저만 한국에 있으니까 소외감 느끼는 거 어머니는 모르세요? 소외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소외감? 내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목이 메었다. 나는 지금 내 나이보다 10살 어릴 때 명절날 새벽 4시부터 돼지 머리를 삶았어. 기름 냄새가 옷에 머리카락에 온몸에 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어.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빨리 안 하냐고 재촉했지. 나는 그때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 아, 엄마. 미안해요. 야, 너 제발 그만해. 사람이 염치가 없지. 둘째가 와이프에게 소리쳤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그런 거 안 시켰잖니. 차례상도 간소하게 차리고 명절 음식도 호텔에서 먹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어머니, 저희는 정말 감사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근데 어머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명절마다 이렇게 모여야 해요? 각자 편하게 보내면 안 돼요? 각자 편하게? 그럼 가족은 뭐가 되는 거니? 나는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내가 말하는 편하게가 뭐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놀러가고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게 편한 거니? 그게 아니라? 지은이 말끝을 흐렸다. 너는 아직 몰라. 내 목소리는 쓸쓸했다. 나 자신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그때는 이미 늦었지.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 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툭 쳤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하지만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저도 제 인생 좀 살고 싶어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좋지도 않고요. 솔직히 지겹기도 해요. 지겹다고? 난 더 이상 이 아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이 정도로 공감을 못하는 건 머리가 모자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범죄 프로에서 보던 사이코패스가 내 둘째 며느리였구나. 나는 너희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줄이고 또 줄였는데 그래도 부족하구나. 너희 세대는 끝이 없구나. 식탁 위에 침묵은 무거웠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미영이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배려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머니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진심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의 손을 쓰다듬었다. 미영아, 너는 참 착해. 고마워. 진우도 목이 메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내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은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아니다. 나는 손을 저었다. 지은이 잘못이 아니야. 시대가 바뀐 거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영이 울먹였다. 어머니는 최고예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말없이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빌딩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 그런데 너희 세대는 너희는 다 자유롭게 사는구나.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같이. 미영이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으며 막았다. 괜찮아, 미영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화장실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눈물을 참았다. 아직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에 주름 처진 입꼬리, 빨갛게 부은 눈. 나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세면대에 똑똑 떨어졌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당했던 그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그런데도 부족하구나. 그래도 부족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진정해야 했다. 아직 밖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을 다시 바라봤다. 화장이 번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을 고쳤다. 손이 떨렸다. 구질구질하다고 했지.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땅이, 내가 바친 이 세월이 구질구질한 거였구나.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나는 꾹 참았다. 이제 그만 울어야 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오니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른 가족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피해 천천히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마이너스 효도 시험 마이너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했다. 첫째 미영이는 좋은 며느리다. 아니, 훌륭한 며느리라고 해야 맞겠다. 시집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불평한 적이 없다. 명절 준비도 묵묵히 도와주고 내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손주 교육까지 완벽하다. 하지만 나는 궁금했다. 미영이의 그 착한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참고 있는 것인지. 작은 며느리 지은이도 속은 그렇지 않지만 그날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가족과는 담을 쌓고 싶은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 시험을 계획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뒤 나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돼지 머리 삶아 볼래? 돼지 머리를 삶는다는 것. 요즘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거의 공포영화 수준의 일이다. 나도 안다. 엄청나게 힘들고 냄새도 지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예전 시골에서는 잔치날, 제삿날 꼭 이걸 했단다. 참 고역인 일이지.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전 며느리들이 어땠는지 너희들이 이걸 한번 해보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만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니? 네, 어머님. 저 해볼래요. 미영이가 먼저 대답했다. 역시 미영이다. 내 예상대로였다. 저도 어머님 고생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는 돼지머리 구경도 해본 적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어떤 고생을 해보셨는지 함께 그 고통을 나눠보고 싶어요.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역시 미영이는 믿을만하다. 지은이, 너는 어떠니? 작은 며느리를 향해 물었다. 한동안 답이 없다가 1시간 뒤 긴 장문의 답장이 왔다. 저는 절대 못해요. 무조건 싫어요. 무슨 지금 21세기인데? 돼지 머리를 삶아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들한테 그런 걸 누가 시켜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거 너무 징그럽고 냄새도 지독하고 저는 정말 절대 싫어요. 그래, 알았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강제가 아니야. 미영이 너만 도와주면 되겠구나. 네,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나는 미영이를 지켜봤다. 미영이는 정말 성실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에게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메모를 하고 준비를 했다. 어머님, 돼지머리 사러 어디 가면 좋을까요?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가면 좋은 게 많단다.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된장, 통마늘, 생강, 대파, 청주. 나는 미영이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줬다. 그 아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는지 보면서 내 마음도 흐뭇해졌다. 토요일 아침 새벽 5시에 미영이는 남편과 함께 마장동으로 갔다. 고생이 많구나, 미영아. 몇 시간 후 미영이는 큰 돼지 머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어머님 사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나는 미영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해줬다. 털을 뽑는 법, 냄새를 없애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나도 20년 만에 본 돼지 머리는 다시 봐도 징그럽기 그지 없었다. 정말 옛날에는 피가 뚝뚝 흐르고 눈알도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손질되어 있었다. 그래도 할 일이 많았다. 미영이는 2시간 넘게 털을 뽑았다. 손가락이 빨개지고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훌륭하다, 미영아. 정말 훌륭해. 나는 속으로 미영이를 칭찬했다. 오후 3시쯤 돼지 머리 삶기가 끝났다. 미영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빨갛게 부어오른 손.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어머님 다 됐어요. 어머님 이걸 24살에 하셨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희에겐 한 번도 시키신 적 없으시면서. 어머님 어릴 적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어, 미영아. 나는 미영이의 등을 다독였다. 미영아, 잠깐 나 따라와봐. 나는 미영이를 내 방으로 데려갔다. 방 테이블 위에는 내가 미리 준비한 묵직한 보자기가 있었다. 미영이, 이거 풀어봐. 보자기를 풀자 황금빛 돼지 조각상이 나타났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황금 돼지란다. 1000양짜리 순금으로 만든 거야. 천냥이요? 지금 시세로 70억 정도 되겠구나. 미영이는 말을 잃었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영아, 사실은 말이다. 내 시아버지가 경기도에 땅을 사두셨단다. 그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돼서 몇 달 전에 70억에 팔았어. 70억이요? 나는 이미 늙었다. 그 돈을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냥 나눠줄 수는 없었어. 나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알고 싶었단다. 누가 진심으로 이 집안을 생각하는지. 돼지 머리를 삶아달라는 부탁은 내 마지막 통과 의뢰였어. 아무런 보상도 없는 힘든 일을 기꺼이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던 거야. 어머님. 너는 주저없이 하겠다고 했어. 황금 돼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게 진심이란다, 미영아. 나는 황금 돼지를 미영이 품에 쥐어줬다. 이건 내 몫이야. 잘 간직하렴은. 어머님. 저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미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사실 이건 내가 갖기를 나도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었단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스마트폰에서 불이 났다. 어머님,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니, 지은아? 나는 태연한 척 물었다. 저도요, 저도 돼지 머리 삶고 싶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급했다. 숨도 가빠 보였다. 응? 지난번에 너 절대 싫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머님 고생을 같이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이의 귀에 황금돼지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았다. 이 아이는 황금돼지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조금은 화도 났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못할 것도 없지. 정말요?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벌써 황금돼지를 받는 상상을 하는 게 보였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돼지 머리를 삶자꾸나. 내가 주도해서 해보렴.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은이는 신이 나서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지은아, 이제 내가 배울 시간이란다. 토요일 날 지은이가 큰 돼지 머리를 들고 왔다. 어머님 사왔어요?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그래, 수고했다. 지은이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처음 10분은 열심히 했다. 하지만 금방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털이 많아? 원래 그런 거다. 천천히 해라. 아, 알겠어요? 억지로 참는 게 보였다. 1시간, 2시간.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손가락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어머님, 이제 됐죠? 아니다. 아직 반도 안 됐어. 네?
5시간 만에 겨우 털 뽑기가 끝났다. 지은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제 삶아라. 지은이는 비틀거리며 솥에 물을 끓였다. 돼지 머리를 넣자 지독한 냄새가 났다. 윽. 지은이가 코를 막았다. 된장을 넣어라. 네. 3시간, 4시간. 드디어 끝났다. 지은이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님, 다 했어요? 지은이가 힘없이 말했다. 그래, 수고했다. 그럼 이제 지은이의 눈이 기대에 차서 반짝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에서 작은 흰 봉투를 꺼냈다. 여기. 지은이에게 봉투를 건넸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얼른 열어봤다. 5만 원권 지폐 한 장.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은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수고비다.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어머님, 설마 이게 다예요? 이게 무슨? 왜, 뭐가 불만이냐?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저는 황금돼지는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황금돼지? 그건 미영이가 받았잖니. 그럼 저는요? 저도 돼지 머리 삶았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가르침을 줄 시간이었다. 지은아, 앉아라.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지은이는 멍한 얼굴로 앉았다. 나도 마주 앉았다. 지은아, 너는 왜 돼지 머리를 삶았니? 그야? 어머님이 시키셨잖아요? 아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했어. 그럼 너는 왜 갑자기 하겠다고 했니?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황금돼지 때문이지? 내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황금돼지를 미영에게 준 게 아니란다. 네? 나는 진심을 준 거야. 나는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미영이는 황금돼지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 애는 단지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고생을 나눠 갖고 싶어서 돼지 머리를 삶았단다. 그게 진심이란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황금돼지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돼지 머리를 삶겠다고 했어. 처음에 내가 부탁했을 때는 뭐라고 했니? 절대 싫다고 했잖니. 그건? 진심과 욕심은 다른 거란다, 지은아. 나는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 내가 물었을 때 그게 진짜 기회였어. 이번 명절 내가 50년 동안 해오던 제사를 내려놓고 호텔 뷔페에 데려갔을 때에도 너는 가족끼리 만나느라 해외여행 못 가는 게 아쉽다는 말만 늘어놓았지. 너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함을 몰라.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며느리에게 내 재산을 나눠줄 순 없단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내 선택이었단다. 하지만 저는 몰랐잖아요? 지은이가 울먹였다. 그래, 몰랐지. 미영이도 몰랐어. 그게 포인트란다.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줬어. 하지만 너는 보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움직였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지은아. 보상이 없어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보상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5만 원은 정말로 수고비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이 지은이를 위한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야기 김장날의 발견. 김장날이 왔다. 지은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 집으로 왔다. 미영이와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씻었다. 나는 안방 창문 너머로 두 며느리를 지켜봤다. 100포기의 배추. 미영이와 지은이가 함께 양념을 만들고 배추 속을 채워 넣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은이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힘들어 보였지만 웃으며 일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두 며느리가 서로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었다. 형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형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를 들으며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때마다 명절과 김장은 돌아온다. 양보에도 끝은 있는가? 세대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의 눈물과 희생은 잊혀져도 되는 것일까?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이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어머니들의 고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민은 아마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명절이 남긴 건 포만감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뀐다. 그리고 언젠가 지은도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때 그녀는 깨닫게 될까? 그날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가족이란 무엇인가? 명절이란 무엇인가? 희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다. 답은 아마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가족 간의 사랑과 진심 어린 배려가 무엇인지 모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몸도 마음도 풍요로운 명절 지내시길 바라며 이만 천국의 라디오 물러갑니다.